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행복의 순간이 가장 깊은 배신의 서막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뱃속의 새 생명을 확인한 바로 그날, 남편의 추악한 비밀을 마주해야 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유능하지만 야망에 눈이 먼 변호사 남편, 그리고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아내. 그녀는 3개월간의 긴 출장이라 믿었던 남편의 부재 속에서 홀로 임신 사실을 끌어안고 기쁨과 불안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남편은 먼 타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옛사랑의 이혼 소송을 돕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낯선 여자의 흔적, 그리고 가슴을 찢는 배신감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수백만 여성의 잠든 영혼을 뒤흔들 가장 대담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민주는 중요한 사건 때문에 3개월간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나던 바로 그날, 저는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 온몸을 감쌌고 저는 이 비밀을 고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얼굴에 떠오를 행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산모님, 유산기가 보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입원이 어려우시면 반드시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나는 작고 연약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오늘은 검진일이자 민준과 저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3개월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곧 아빠가 된다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 날을 세상 가장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서연 씨가 막 이혼해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내가 옆에 좀 더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서연. 그 이름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배에서는 희미한 통증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마음의 고통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컸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저는 그저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늦은 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저는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변호사인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저예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커다란 폭죽 소리가 터졌고 이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형수님, 서연 씨 축하해 주시려고 전화하셨어요. 방금 우리 고민준 변호사님이 통쾌하게 이겨서 그 자식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잖아요. 서연 씨가 재산 전부 다 차지했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기서연이 고민준의 첫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민준 씨, 지금 출장 간 거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복부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3달 동안 서연 씨 소송 증거 수집하느라 우리고 변호사님 밤샘을 밥 먹듯 했거든요. 드디어 오늘 이겼잖아요. 그 말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 다들 아직 부산에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 계속 강남에 있었는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덮쳐오는 고통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번개가 창문을 환하게 비추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방 안을 채웠고 방금 전의 대화가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3달간 고민주는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집에서 차로 불과 20분 거리인 강남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춥고 텅 빈 방은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밤 9시 40분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이던 그때 고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오늘 밤에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요?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하면서도 지독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지금 전화 받기 곤란해요. 져주려고 레모네이드 타고 있거든요. 이어서 친구인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형수님이셨어요. 제가 민준이 폰을 들고 있었네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잠시 후 고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익히 아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배고파? 내가 방금 죽 끓였는데 한 입 먹어볼래? 그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제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설탕은 넣었어? 달콤하면서도 낯선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말에 답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당신 입맛 까다로운 거 알면서 내가 감히 설탕 없는 죽을 끓였을까봐? 저는 말없이 거울을 보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 맞다. 남유리가 전화했었어.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밤에 정말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서연 씨가 막 이혼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나라도 옆에 좀 더 있어줘야지. 다들 여기 있으니까 당신도 이해 좀 해줘. 내일 들어갈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 못 믿어? 그는 차가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운전하는 거 위험해. 문 잘 잠그고 먼저 자. 내일 꼭 갈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늘 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내일 봐요. 전화를 끊자 텅 빈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방 안은 몇 도는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마음속 고통을 조금이라도 식혀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고 차가운 빗물이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제 마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저는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지만 온몸을 찢는 듯한 격렬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창밖의 빗소리는 제 흐느낌과 뒤섞였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선홍색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작은 생명이 저를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민준 씨,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아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도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절망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의사에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날 아침 저를 진찰했던 당직 의사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이렇게 빨리 병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보호자는 어디 갔어요? 제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잖아요. 그의 무거운 목소리가 질책처럼 들려와 제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그는 한숨을 쉬며 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우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시야가 점점 흐려졌고 몸은 기운 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희미한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끔찍한 악몽이라도 꾼 사람 같았습니다. 유리야, 정신이 들어? 다행이다. 그는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의사를 부르러 달려가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곧이어 아침에 봤던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고민주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은 건가요?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제 마음속에 끔찍한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저는 힘없이 손을 뻗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기는요?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 굳어 감히 제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는요? 아이는 괜찮은 거죠?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민준을 한번 힐끗 쳐다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임신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산모님은 이전부터 유산기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허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모습을 본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직 젊으시니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오직 끝없는 고통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고민준이 제게 물었습니다. 유리야,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내가 죽 사왔는데 같이 먹자.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온 도시락을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고민준의 재킷이 걸쳐져 있었고 머리카락에 맺힌 몇 방울의 빗물은 이 차가운 병실에 나타난 그녀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 날씨는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숨막히게 한 것은 그녀의 손에 들린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침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 당장 나가. 기서연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보은 도시락을 내려놓은 뒤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절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해, 남유리. 서연 씨는 좋은 뜻으로 널 보러 온 거야. 아이가 잘못된 건 우리도 가슴 아파. 그렇다고 이렇게 화풀이하면 안 되지. 고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식어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당신하고 기서연 씨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는데 저 여자도 가슴이 아프다고? 그 질문은 그의 심장에 똑바로 밝히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고민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기서연을 훔쳐보며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눈치가 없어서. 당신이 3개월 출장 간다고 한 거 사실은 강남에 있었던 거지? 묻고 싶지 않았는데 이 질문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참을 수가 없네. 내 아이가 죽었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당신도 가슴이 아픈지. 유리야. 난 그냥 네가 쓸데없는 생각할까 봐. 그리고 네가 임신한 걸 말해주지 않아서 난 정말 몰랐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창백한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당신은 몰랐지. 그러니 당신을 탓할 수는 없겠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가.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고민주는 제 태도를 견딜 수 없는 듯 했습니다. 특히 기서연 앞에서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보기 싫다니 내가 가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뜰 기력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자유. 한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뜨자 그 의사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병실에는 저와 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는 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사탕 하나 먹고 따뜻한 물 마시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가 낮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나지막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TV를 켜고 병실 조명을 조절한 뒤 따뜻한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느렸지만 제 마음속 어둠을 조금이나마 걷어내 주려는 듯 세심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계시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를 부르세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극심한 피로감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베개를 적셨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육체의 고통이 모든 기력을 앗아간 탓인지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병실 구석의 작은 스탠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차가운 방 안에 드문 온기를 더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한 줄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유리 씨 오해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그냥 제 이혼 소송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결혼까지 했겠어요? 민준 씨라는 호칭,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 결혼인 양 말하는 그녀의 방식은 마치 이 결혼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고민주는 저를 사랑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해 바다 건너에서 기서연이 보낸 새빨간 청첩장이 아니었다면 아마 고민주는 평생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육체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약처럼 심장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가 제 정신을 장악하고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베개에 얼굴을 깊게 묻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고통을 더는 참을 수 없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는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나와 고민준의 아이는 아직 살아있을까?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남유리님, 수속 다 마치셨으니 퇴원하셔도 됩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저를 몽롱한 생각의 늪에서 건져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민주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있을 때 서화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제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직 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방금 수술을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이제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여전한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그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몇 마디 당부를 더한 후 그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잠시 망설인 끝에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선생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말을 뱉고 나서야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불편하시면 괜찮아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 선생님께서 혹시 찾으시면 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가지고 계신 줄 알았네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제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아주 뜻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그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로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한 집안 모습에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를 손으로 쓸어보았지만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음식들은 사라지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퍼져 나왔습니다. 뽀얗고 탐스러운 복숭아 2개가 아직 뜯지 않은 포도 상자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산의 고통부터 기서연의 등장까지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눌렀던 슬픔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고민주는 아직 나를 잊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내 삶에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시계를 보니 이제 막 오전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전처럼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쉬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집으로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둘러 채소를 꺼내 다채로운 요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야채볶음, 가지볶음, 고추 잡채, 그리고 버섯 호박국. 모두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우리 사이의 균열을 조금이나마 메워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막 식사 준비를 마쳤을 때 현관 디지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돌려 그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민준 씨, 왔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고민준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2개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옅은 색의 여성용 핸드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한번 먹어봐. 진짜시다. 기서연의 달콤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닿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칫했고 하마터면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그녀의 손에 들린 새빨간 탕후루가 있었습니다. 이미 몇 입 베어문 탕후루를 그녀는 고민준의 입 앞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고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기서연의 손에는 그 탕후루 외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고민주는 그녀가 혹시라도 지칠까 염려하며 그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는 모습, 오래되고 아물지 않은 상처 같은 생각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를 발견했을 때 2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기서연은 순간적으로 얼어붙더니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고민준의 얼굴에 걸려있던 부드러운 미소는 즉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짜증과 불편함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방어적인 시선을 보냈고 그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기서연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통제력을 잃었던 것처럼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은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진작에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고민주는 내가 언제 돌아오는지 결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내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 순간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유리, 넌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왜 그렇게 고민준에게 매달리는 거야? 그를 사랑해서 죽고 싶을 정도라고? 정말 한심하구나. 돌아왔어? 몸은 어때? 의사가 뭐래?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몇 마디 물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고민주는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기서연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2사람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고 저는 잠시 머무는 손님에 불과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안의 고통을 쫓아내려는 듯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민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심장을 도려내려는 듯이. 알고 보니 그동안 우리 신혼집에서 당신의 여신님을 극진히 모시고 있었네. 그 여자 이혼했다니 아주 기쁘겠어. 기뻐서 당신 아이가 사라진 것도 아무렇지 않은가 보지? 당신 사람 맞기는 해? 제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찢고 이미 피 흘리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가 강물처럼 흘러도 제 마음속 고통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준에게 아프냐고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한다면 자신의 핏줄조차 외면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소설에서처럼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심하고 냉정해질 수 있는 것인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고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남유리. 난 항상 당신이 이해심 많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그런 악독한 말을 할 수 있지? 당신이 유산한 게 내 탓이야? 왜 자기 부주의를 탓하지 않는 건데?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역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말로 죽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목숨을 거두러 온 악귀처럼. 고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그도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제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준,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넌 그냥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잖아. 이제 만족해? 저는 씁쓸하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웃기네. 내가 만족하기 위해 당신의 죄책감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왔을 때 당신은 개나 다름없었어. 기서연이 손짓하면 꼬리치고 그녀가 눈짓하면 꼬리 내리는 그런 순종적인 개 말이야. 고민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희미한 승리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하지? 그건 불공평하잖아. 그렇지?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웃기는군. 버림받아 놓고도 뻔뻔하게 그녀에게 매달리다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무시해? 당신도 결국 버림받은 처지잖아. 제 말은 그가 항상 지키려 했었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타였습니다. 고민주는 분노에 차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닥쳐.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아이가 사라진 건 아마 네가 받은 벌일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가슴에서부터 손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에게도 고통과 분노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제가 잃어버린 아이가 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부엌 선반으로 다가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증오가 배어 있었습니다. 고민준, 벌이라고? 이게 바로 벌이야. 저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손에 든 칼날이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기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칼날은 그의 눈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문득 그가 참 추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랑도 얻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용기 없는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해 고민준이 그 청첩장을 받고 그녀를 되찾으러 날아갈 용기가 있었더라면, 혹은 그녀가 떠나기 전에 붙잡았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나와 결혼하지 않고 내 사랑을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마지막 구명조끼처럼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사이에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명백히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 생각에 어두운 제 머릿속을 가르는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에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한 말 취소할게. 당신이 개 같다고 한 말.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훑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개만도 못해. 말을 마친 저는 기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쓰레기, 갖고 싶으면 가져. 난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 고민주는 두려움에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제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은 극도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될 거 있어?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준이 기서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아주 깊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가 그를 떠나려는 기미만 보이면 그는 즉시 참지 못했습니다. 고민준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버림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병.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의 머릿속에는 제가 그의 말에 순종하며 비굴하게 매달리고 애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만 그는 만족감을 느낄 테니까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제 눈빛은 그의 속을 꿰뚫는 듯 차가웠습니다. 내 말뜻을 모르겠어?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다고. 이혼하고 싶어. 내일 오전 10시 구청에서 봐.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유리, 너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기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도 꺼져. 고민주는 예측할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는 내 손님이야. 그리고 이 집은 너 혼자만의 집이 아니야. 내 지분도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틀렸어. 이 집은 내 혼전 재산이야. 당신이 잊어버린 모양이네.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당신들 둘 수입 합쳐도 내가 버는 돈의 절반도 안 됐잖아. 저는 기서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움찔하며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서연은 고민준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와 함께할 리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기서연이 고민준을 떠난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재능은 있었지만 너무 늦게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 인맥과 자원이 없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여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고민준은 항상 자신이 모두가 탐내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교수님의 개인 병원에서 일할 때 고민주는 3번의 면접에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저는 여러 번 쓰레기를 주워왔던 셈입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제 사랑에 기대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 말은 비아냥으로 가득했고 고민주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자 저는 그의 눈에서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제가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오랫동안 이용해온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일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경고 신호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극에 달하면 몸이 스스로 저항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남유리, 이제 그만해. 고민준의 목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항상 기서연이랑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 이제 기회가 왔는데 왜 그렇게 비참해 보여? 아니면 저는 기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싸움을 거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 보면 바로 사랑에 빠지는 병이라도 있는 거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민준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 일에 서연 씨 끌어들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고민주는 몸을 돌려
기서연을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잡았을 뿐 기서연은 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깊이 쳐다보았습니다. 남유리 씨,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물 백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방금 유산해서 몸도 안 좋은데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저하고 민준 씨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녀는 말하며 고민준을 살짝 옆으로 밀었습니다. 저를 달래주라는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속셈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고민준조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욕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워놓고 이제 와서 화내지 말라니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미 차는 나무에 부딪혔고 나무는 쓰러졌으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뒤였습니다. 고민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써 만든 싸움판에서 기서연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민주는 갑자기 기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마치 서연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충분히 아량을 베푼 거야. 저 여자가 괜히 시비를 거는 거라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그의 말이 들렸지만 기서연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녀의 입꼬리는 처졌고 눈에는 불신과 혐오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물론이고 저조차도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고민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고 매달리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꽉 잡은 손을 포함하여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자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 변호사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혼 소송할 때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 이건 당신이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는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기서연은 즉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를 한심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고민주는 저의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고민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바로 당신과 결혼한 거야. 똑똑히 기억해. 난 이혼할 거고 지금 당장 당신은 꺼져. 말을 마친 저는 그가 사온 물건 몇 개를 집어 문 밖으로 세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서 그에게 빨리 나가라는 듯 차갑게 손짓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과도는 여전히 바닥에서 섬뜩한 빛을 발하며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민주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서연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휴대폰으로 또 다른 영상을 찍을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가 떠날 때 저는 기서연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 가? 남유리 씨, 아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기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얘기 당신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기서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여전히 입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당신 병원에서 서화준 선생님 알아봤지?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저를 경멸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2번이나 사과하는 모습까지. 분명 이 모든 것은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8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기서연 모두 서아준을 알아봤지만 알고 보니 변한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기서연은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유리 씨,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아요. 만약 다시 뇌외과로 돌아가고 싶다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거예요. 기서연은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부드러운 말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씁쓸한 복수심과 함께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거든. 그 말에 기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하준 선생님, 언제부터 알아봤어? 내가 유산한 그날? 아니면 최근에 병원에 왔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그분을 보고 낯이 익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간호사에게 물어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먼저 서하준을 알아봤다니.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제 머리뿐만 아니라 눈까지 고민준 때문에 흐려졌던 모양입니다. 남유리 씨,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네. 내가 왜 당신 부탁을 들어줘야 하지? 안 도와줘. 기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와 고민준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 일이 성사되면 당신에게도 이득이 될 거예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남유리 씨. 혹시 저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차갑게 잘랐습니다. 당장 꺼져. 기서연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뒤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에 잔인함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빠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고민준을 더 미워하잖아요. 그 남자는 이산저산 기웃거리는 박쥐 같은 인간이에요. 당신 아이를 해친 것도 그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잖아. 제 목소리는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를 언급할 자격 없어. 하물며 그런 이간질하는 말은 더더욱. 기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 같았습니다. 어차피 고민준 하나뿐이잖아.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가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당신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는 남겨야 하잖아요. 우리 둘 다 여자잖아요. 난 당신을 이해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날 이해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태도는 단호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말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잔인한 눈빛, 모든 것이 저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로 다가가 앉아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되감겼습니다. 고민준에 대한 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혼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실 저도 고민준이 이 집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일을 꾸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기서연이 제게 도와달라고 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고민주는 이혼 합의서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의 감정이 깨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계는 여전히 좋고 다른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굳이 이혼을 고집한다면 법정에서 볼 수밖에 없어.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그는 법적 절차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관해서는 그는 모든 과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은 약 6개월이 걸릴 것이고 6개월 후에도 그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시 송달까지 추가로 60일이 더 걸릴 것입니다. 공시가 끝나기 전에 그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30일 이내에 재심리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나와도 그는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관계가 파탄났음을 아무리 강력하게 증명해도 그는 우리 사이에 아직 감정이 남아있음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민주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모든 공동재산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서연의 소송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니 자신을 위해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과했지만 그의 전문성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고 더더욱 그와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본 끝에 저는 기서연이 고민준을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는 데 도움이 될 열쇠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의 외도를 증명하는 동영상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평상복에 슬리퍼를 신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평소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제 막 퇴원하셨는데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말 돌리지 말고 저랑 병원 가서 종합 검진 한번 받으시죠. 저는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었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제 그림자와 겹쳐져 왠지 모를 친숙함을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대답하며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어요. 선생님 찾아온 건 하나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또 하나는 도움을 청할 게 있어서요. 서하주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저를 알아보셨네요. 그의 말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저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마 서하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옆자리 빈 공간을 손으로 가볍게 치며 그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더 자연스러워진 모양입니다. 저도 몰랐죠. 한때 남부지역 자연계 수석, 북경대 임상의학 수석으로 불리며 졸업하자마자 안 교수님께서 거액을 들여 스카우트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전설 속의 뇌외과 천재로 칭송받던 저 남유리일 줄은. 하지만 지금 저는 결혼했고 임신까지 했던 여자일 뿐이죠. 그 말을 떠올리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아마 서하준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즉시
화제를 바꿨습니다. 의사 말을 듣지 않는 환자는 용을 죽인 소년이 결국 용이 되는 것과 같아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농담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의사 말을 듣지 않는 환자들을 몹시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웃자 그도 긴장을 풀고 가벼운 미소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됐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자 저는 진지해졌습니다. 아주 간절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안 교수님께 연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제 부탁에 놀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더 이상 묻거나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서아주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묻지도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초 후 수화기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민준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는 일은 제 경력을 포기하고 의학계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 하준아. 갑자기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교수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친근했습니다. 서아주는 간단히 몇 마디를 나눈 후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직접 말씀드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교수님. 저 남유리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챈 서아주는 제가 편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멀찍이 떨어져 주었습니다.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서하준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동의하셨어요. 실컷 혼내시더니 결국 시간 맞춰서 선생님이랑 같이 댁으로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하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몸을 돌려 저를 기다리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여왔던 모든 고통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힘겨웠던 삶은 아마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됐어요. 서아준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요 며칠간 우는 모습이 제가 알던 몇 년 동안보다 더 많은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알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던 남유리 선배가 아닌데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미안함 없이 그의 옷에 눈물을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참 후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야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어느 구석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주는 마침내 3일간의 긴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안 교수님 댁에 함께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결혼 후 취득한 모든 부동산 서류를 공증받고 고가의 물품들을 사진 찍어 다시 등록하여 상세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을 정리하다가 꽤 중요한 서류들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또한 제가 수년간 모아온 거액의 예금 계좌를 모두 동결 신청했습니다. 저는 고민중과 단 한 푼의 재산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서연도 몇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 그녀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려 했지만 기서연은 고민중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그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반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목숨은 건졌지만 현재 건강이 매우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계와 재계 양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적은 정보만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저는 안 교수님이라면 알아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뵙는 교수님 앞에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서아준이 혼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항상 아래를 향했고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마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완벽한 외모와 어딘가 어리숙하고 수줍은 모습의 조화는 저로 하여금 왠지 모를 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서아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매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힐끗 쳐다보았다가 다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손을 잡고 있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녀가 저와 서아준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늘이 증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서아준에게 조금의 사심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고통받았습니다. 막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한 남자에게서 받은 상처에서 겨우 헤어나온 사람이 어떻게 바로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에 저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품게 되었고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보셨죠? 정말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저랑 서아준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다급했고 말이 뒤죽박죽 엉킬 정도로 빨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가씨가 제 해명을 이해해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빛부터 몸짓까지 그녀는 제게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서아준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들 사이에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제 초조한 표정을 본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하준 씨, 당신은 이 언니를 따라갈 능력이 안 되겠어요. 정말 바보 같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서하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황스러운 표정에 저는 참지 못하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비과학적이네요. 그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어느 순간 제가 서아준을 도왔을 때 그는 제게 약간의 감정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자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그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는 길 내내 강소희라는 이름의 이 아가씨 덕분에 분위기는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고 활발해서 저는 서아준이 일 때문에 말이 많아졌다는 제 생각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누구든 강소희를 만나면 활발해질 것입니다. 저녁 6시쯤 우리는 마침내 도시 외곽에 있는 안 교수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너희 교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 사모님께서 문을 열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강소희를 보자 그녀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제게 멈추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 원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저는 바로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 교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사모님, 단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인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마 사모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 처지를 모두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가볍게 꼬집으며 반은 꾸짖고 반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녀석 몇 년 동안 집에 한 번 안 오고 한 대 맞아야겠어. 소박하지만 정이 가득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준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강소희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제 손을 꽉 잡고 저를 밀고 안으며 교수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떠났던 몇 년 전보다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교수님께서는 제게 아주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마 그것이 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문가에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화로는 한바탕 꾸지람을 들었지만 이제 직접 마주하니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더 이상 저를 믿지 않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두려웠고 우리 사이의 사제지간의 정이 희미해졌을까봐 두려웠으며 이 세상에 더 이상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을 때 익숙한 꾸지람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아직도 거기 서서 뭐해? 어서 이리 오너라.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엄격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교수님께서 내민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교수님, 저녁 식사 후 안 교수님께서는 직접 담근 술을 몇 잔 드셨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위험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교수님께서는 붉은색 나무 의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강태환 회장이 그렇게 위독할 줄이야. 어쩐지 요즘 강씨 집안 자식들이 해외에서 급히 귀국하더라니. 이 얘기는 누가 해줬니? 기서연인가? 저는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는 강태환 회장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군에 몸담았고 중년에는 정계로 진출했으며 40세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 정, 재계 세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올해 그는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강씨 집안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한다면 몇 년 안에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서연이 왜 그토록 제게 사과하며 제가 자신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바랐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뇌 관련 분야의 교수, 박사, 전문의들 중에서 안 교수님은 최고 권위자였고 저는 한때 교수님의 가장 총애하는 제자였습니다. 제 학문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난 10년간 제가 스스로 다른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의학계를 떠난 후 3년간 단 한 번도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개인 병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비록 수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 안의 의술은 결코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 기서연이라. 그 아이는 미디어학과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강태환 회장을 알게 됐을까? 안 교수님께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준 그 녀석은 변호사 시험은 통과했나? 교수님의 눈빛은 저를 깊이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인생에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처럼 부끄러웠습니다. 기서연 씨는 해외에서 돌아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 회장님을 알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고민준 씨는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모기 소리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흥하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고심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하준이와 함께 내 편지를 가지고 평창동 저택으로 가서 강태환의 상태가 치료 가능한지 한번 보거라. 그는 평생을 전쟁터처럼 살아온 사람이야. 그렇게 일찍 죽어서는 안 되지.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태환을 살릴 수 있다면 기서연의 도움이 없더라도 고민주는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을 것입니다. 강씨 집안은 보통 가문이 아니라 군, 정, 재계 세 분야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서연에게 모든 사람이 의사를 필요로 한다고 일깨워 주었지만 정말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어제와는 달리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서하준과 함께 평창동 저택으로 가는 내내 제 눈꺼풀이 계속 떨렸습니다. 마치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는 것처럼. 저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반대로 서하준은 매우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택의 건축 양식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일생도 참 전설적이네요. 저는 저택의 위험 있는 장식 스타일을 훑어보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맞아요. 강 회장님은 대단하시죠. 하지만 저는 더 대단한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가 뒤이어 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굳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택의 중앙 홀로 들어섰을 때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갑자기 제 시선이 앞쪽에 멈췄습니다. 고민준과 기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품위 있고 세련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민준은 저를 보고도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기서연의 눈빛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제 옆에 있는 남자를 본 고민준의 표정은 즉시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마터면 제게 달려와 도발적으로 물을 뻔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뜻이야? 기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제가 그녀처럼 권력 있는 남자를 발판으로 삼았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쪽으로 오시죠. 다른 분들은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안내인의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재빨리 그를 따라갔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도 곧 저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엄숙한 분위기의 여성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즉시 우리를 훑었습니다. 오랫동안 군에서 복무한 사람의 강인함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추천받은 의사시니 강 회장님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시작된 곳에서 끝나야 합니다. 어떤 정보도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망설임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이전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직설적인 질문에 여성의 눈의 순간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아마 그녀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빙빙 돌려 말하는 의사들에게 익숙했을 겁니다.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반도 채 읽지 못하고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상태는 제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뇌경색은 원래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첫 해에 치료하더라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병이 통제되지 않으면 여러 번 재발하여 결국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강 회장님은 수개월 동안 전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잘 관리받고 있다는 증거였고 기서연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돌려주려 할 때 옆에 있던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성이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순순히 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합한 의사를 찾기만 하면 앞으로 1년 내에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후유증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큰 위험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시는 거죠? 대부분의 뇌 전문이라면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텐데요. 제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저택의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게 수술실에서 일했던 날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밖의 거실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방음 시설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와 함께 온 여성이 말하며 커튼을 걷었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한 노인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깰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강도라도 든 것 같았습니다. 난 안 아파. 대체 어떤 의사를 데려온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난 안 아프다고. 또 의사를 데려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노인의 목소리는 힘찼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정말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그가 말할 때마다 손과 발이 떨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에게는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지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고 심지어 반신불수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징후들은 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강 회장님의 병세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1년 안에 반드시 재발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방에서 시선을 거두고 먼저 물었습니다. 어째서 회장님께서 의사와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셨나요? 여성은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 탓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온 가족이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해외 의료진을 초빙해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분명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신 후에 무언가를 발견하신 거군요.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는 자신이 국내 의사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 후로 국내 의사들을 극도로 불신하게 되셨죠. 처음에는 협조적이셨지만 그 의사가 유학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오랫동안 재계에서 살아남으신 분이라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세요. 특히 국내 의사들은 더더욱요. 그럼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의 우수한 의사들은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쫓아내셨어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번 의사를 바꾼 후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죠. 여성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한데 당신은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가 막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시선이 우연히 집안의 다른 한 구석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고민준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기서연의 얼굴색은 저를 보자 확연히 변했습니다. 고민준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무언가를 붙잡을 마지막 기회라도 본 듯한 흥분이 스쳤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애써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실장님, 제 아내가 강 회장님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고민준에게서 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아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유리는 제 아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아주 좋으시네.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걸 똑똑히 기억하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에요. 당신과 저 기서연 씨가 한 가족이지. 제 말은 고민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여성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남유리 씨가 당신 아내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당신은 기서연 씨와 함께 의사를 데려온 거죠? 고민주는 순간 굳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제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기서연의 명령에 항상 따른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 그는 재빨리 저를 향해 몸을 돌려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남유리,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민주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네가 강 회장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네가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말해주고 강씨 집안의 신뢰를 얻어주기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든지. 그래. 그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직도 그를 사랑해서 쉬운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집에서 맨몸으로 나가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원해. 고민준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언제 농담한 적 있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야 할 거야. 남유리, 너 너무 심하잖아. 그는 거의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 모든 선에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지만 그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가지마. 너랑 할 얘기가 있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눈빛은 그의 자존심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나와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나와 얘기하지 않았지. 이제 와서 나와 얘기하고 싶다고? 당신이 아직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고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스쳤지만 마침내 그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남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만약 내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에 동의하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고 변호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은 많아. 하지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겐 다른 방법도 있어. 말을 마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두 걸음도 채가지 않아 그가 내뱉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동의할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휴대폰을 열어 얼굴 인식 서명 앱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서명해.
이혼 절차는 더뎠지만 고민준이 빈손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확정하는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앱상의 합의서가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통쾌함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달에 저는 강 회장님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가장 까다롭고 성질이 급한 환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37번이나 쫓아냈고 제 휴대폰을 3대나 부숴서 결국 총 3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화를 내시다가 뇌경색이 재발하면 저는 반드시 회장님을 살려낼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후유증이 손발 떨림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강 회장님은 잠시 멍하니 계셨습니다. 아마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환자는 달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었고 더 단호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저처럼 시도한 의사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바둑도 잘 두고 요리도 아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점차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바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5번의 대국에서 저는 14번을 졌고 단 한 번 이겼습니다. 심지어 지고 나서는 바둑판을 밀어버리며 더 이상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모습에 그는 오히려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마침내 이혼 서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강 회장님께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회장님을 끈질기게 치료한 이유입니다. 강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 3일 연속으로 제가 만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갑자기 만찬을 열어 저를 골탕 먹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는 고민준의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그의 동맹이었던 기서연은 본색이 드러나 두 사람은 시끄럽게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그가 헤어졌을 때보다 더 요란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자원이 없어진 고민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자 제 기분은 들떠 올랐습니다. 1년 안에 강 회장님이 재발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은 제 계획을 실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심하게 꾸짖으며 제 계획을 전국 일주 여행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1년여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우연히 기서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초췌해 보였고 몸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민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녀의 소송을 이기게 도와주어 그가 재산의 절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명성 높은 변호사로 거만했던 고민주는 이제 몰래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어 변호사 자격증을 잃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법정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지만 그리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고민주는 유죄 판결을 받고 3년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서연. 그녀는 세 번째로 재혼했지만 이번에는 내연녀에게 화가 나 유산하고 자궁을 적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예전에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벌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벌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인과응보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한때의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녀는 마침내 강하게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가정뿐만 아니라 명예와 경력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가 함부로 남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이성을 마비시킬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씁쓸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뿌리는 모든 행동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거나 고통스러운 가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영감을 주는 것은 그녀가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서 상처를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으로 바꾼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존감, 내면의 힘,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놓아줄 때 얻게 되는 자유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로맨스 소설을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